보자. 이거를 표시자. 천천히. 잠시만요. 아니, 권한이 없네. 잠깐만요. 권한이 없네. 잠시만요. 참. 잠깐 제 시스템에 환경 설정이 안 돼서 잠깐 권한 부여 좀 할게요. 이 맥인데 권한 부여가 안 돼 있어서 잠깐. 이걸 제가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보자. 이제 들리시죠?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쳐가지고 다시 열고 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네네. 그래서 보자. 시간이 3시인데 더 들어오실 분 있을까요? 어디 보자. 더 들어오실 분이. 그냥 3시 됐으니까 시작할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지난주에 저희 고객사 분들 일정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전기차 쪽인데 자동차는 되게 심해가지고 그게 이것도 오셨네. 잠깐만요. 제가 수락을 해야 되나 봐요. 수락을 해야 되는구나. 네, 다 들어오셨고, 네, 중간중간 계속 제가 수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당장 뭐 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갑질에 시달리고 지난주에 못했고요. 그래서 좀 한 주 늦게 하게 됐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책에 보면 매직원드, 우리말로 하자면 마술지팡이인데요. 11장은 마술지팡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빌드에서 사용해 보는가가 있고요. 12장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은 그거를 실제로 이걸 기계에서 돌리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 빼고, 어플리케이션 구조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재밌는 건 제가 아직 보드가 없어요. 지금 10월에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와서 결국은 끝까지 보드가 없이 네,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진행할게요.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화면 띄우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책의 내용을 다시 편집했는데 제가 11장, 12장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중심 내용을 쭉 이어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건 데이터 패턴인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러로미터라고 하는 3축 가속 센서가 있어요. 다 웨어러블에도 있고 모바일 스마트폰에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게 X, Y, Z 축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건데, 가속도다 보니까 원래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축 쪽으로 움직여야 그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가속도가 수치로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조깅하는 사람의 액셀러로미터 패턴이에요. 이게 칼라라서 다행히 좀 보시기가 편했을 텐데, 보시면 이게 좀 어디가 튀냐면 색깔당 Y가 좀 튀죠. Y가 이걸로 봐서는 느낌이 Y축으로 틱틱틱 튀는 게 점프할 때마다 사람이 뛰면서 뛰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이제 그 데이터 패턴인데, 이 책에서는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로 일단 그 조깅하는 사람의 그 액셀러로미터 데이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충 보시면 딱 보면은 그냥 Y가 빨간색만 가지고도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거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몇 넘어가겠습니다. 개월 걸리는 것도 있어.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전 거랑 다시 비교해서 보면 얘는 뭔가 좀 Y축을 기본으로 뭔가 탁탁 튀는 게 있고 좀 크게, 요 계단 내려가는 건 좀 튀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적죠. 이게 동일한 사람에게서 받은 그 채집한 데이터인데 그렇게 뛸 때랑 계단 내려가는 거랑 좀 다릅니다, 패턴이.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휴리스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뭐 학문적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탄탄한 이론이나 체계나 뭐 고도로 그 발전된 틀이 아니고요. 그냥 그걸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통밥 같은 거 있죠. 통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통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이제 때려 맞추는 거죠. 대충 주먹국으로 이러면 되겠지 대충 맞추는 거,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휴리스틱에 대한 정의는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데이터 패턴을 보시면 사실 딱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단이나 뭐 조깅이나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휴리스틱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휴리스틱에 사실 머신러닝과 휴리스틱 좀 관계가 있는 게, 보시면 밑에 적었지만 제가 휴리스틱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통계나 수학이나 그냥 기반이 되는 기본 지식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뭘 하도 마찬가지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옛날에 또 뭐 비전 기술은 많았지만은 비전 기술을 막 갖다 쓰기는 어려운 게, 사실 우리 모두가 비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휴리스틱으로 뭔가 주먹구구라도 대충 맞추려면 이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발전소다 그러면 발전소에 대한 지식 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제가 가끔 그 컨설팅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에서 뭔가 데이터 같은 거 채집해서 통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사실 암만 많이 받아놔도 발전소 돌아가는 프로세스나 각 장비를 모르면 사실 의미 없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왜 휴리스틱과 머신러닝이 이제 나오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메인 지식은 머신러닝으로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죠, 사실. 머신러닝 하는 게 사실 휴리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도메인 지식이 없어도 되는 면에서는 휴리스틱 구현보다 우리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일반 도메인 지식 없는 사람한테는 머신러닝이 더 쉽고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비주얼한 거를 제네럴하게 보는 거는 저희가 뭐 비주얼 전문가 아니지만 머신러닝으로 돌리면 그냥 되잖아요. 웬만한 정도는. 네,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하고 머신러닝과의 관계는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저 생각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트렌드된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모델들을 구동하는 걸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쭉 생기고 나중에 뭐 모델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고, 우리는 그냥 갖다가 뭐 쓰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몇 년 내로 되면 진짜 뭐 머신러닝을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만들 거는 마술지팡이에요. 영어로 매직 원드인데 이거를 번역을 마술지팡이로 했더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깜빡 잊고 책을 뭐 잃어버리거나 뭐 그래서 그 킨들판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 2개인데, 그래서 좋은 점은 캡처할 때 그냥 제 킨들 화면을 캡처하면 되니까 그건 좀 굉장히 편한 건 있었습니다. 값은 2배로 들었죠. 우선 이 마술지팡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마술지팡이니까 이걸 뭘 해요. 이거를
그 주문을 이제 그 지팡이로 흔들어서 만들죠. 입력을. 그게 예를 들어 윙하고 링하고 슬로프하고 이런 제스처를 인식하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입력을 할 거고, 지팡이는 없지만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저걸 저렇게 손으로 잡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팡이 끝에 매달든가, 아무튼 뭐 저것도 각도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저거는 메모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아까 보셨던 그 액셀러로미터의 출력값이 X축, Y축, Z축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의 값들이 처음에 보셨던 데이터처럼 쭉 시리얼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누가 어떤 제스처를 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추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추론이 돼서 그 내용이 이제 결과가 뭐 윙이다, 링이다, 슬로프다, 또 하나는 이제 언나운이다라는 네 가지의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가까운 놈을 답이라고 치고, 그 답을 뭐 이제 인베디드니까 LED를 켠다든가 아니면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얼로 좀 무식하지만 프린트F 같이 이렇게 WO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이거 아마 재밌으라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요게 마술 지팡이 어플리케이션이 다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약간 구조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이게, 혹시나 또, 글쎄 또 누가 들었나 싶어서. 몇 들어오시지 않았네. 네네, 딱히 없고. 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고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그 입력 자체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놈은 스파크 펀 엣지보드에 액셀러로미터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X축, Y축, Z축이라는 값이 3개가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한 25Hz 정도의 그 타이밍으로 계속 뿌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받아서 CNN으로 해볼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충 그 모델은 크게 CNN과 RNN 정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비주얼한 것들을 가지고 피처를 끄집어내고 그걸 비교해서 추론하는 건 이제 CNN 계열이 맞고, 음성 인식은 뭐 CNN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건 좀 약간 뭐 이터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달라서 좀 RNN이라고 하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래픽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왜 CNN을 쓰는지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일단 그래프적으로 다르죠. 그래프적으로 이거는 조깅하는 거, 요건 계단 내려가는 게 사실 눈으로 봐서 비주얼적으로 달라지는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주얼 데이터 혹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고 CNN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입력값은 3축 가속도계에서 나오는 출력값이 이제 32비트 플로트 값이고, 이게 XYZ 값이 한 세트인데, 요게 예지에서는 128개를 받아서 그걸로 추론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128개를 끊어서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코드가 없었고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학습에 결국 인식하는 최종 제스처 종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 링, 경사, 언나운인데 스펠링이 하나 빠졌네요. 이건 일단 놓겠습니다. 이렇게 4개예요. 4개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노드가 4개인 거죠. 그 노드는 4개 노드의 그 값은 추론한 결과로 다 합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4개가 이제 뭐 0.1, 뭐 0.1, 0.8, 뭐 0.0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제일 높은 놈이 그 결과 노드인 거죠. 책에 따르면 0.8 이상이면 확실하다 그러는데, 이게 혹시 누가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0.8 이상 나오나요? 혹시 누가 나오나요? 해보신 분? 저기 되기는 돼요. 0.8 이상으로 확실하게 나오나요? 되기는 되는데 세개 5는 잘 안 되고 W하고 N글은 잘 돼요. 이게 약간 그 잡는 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실제로는 그 잡는 방향에 상관없이 하려면 네.
함수 값을 벡터를 변환을 한 다음에 네. 벡터의 그 상대 벡터로 그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러면 예,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죠. 아니면 항상 똑같이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X, Y, Z 값이 틀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액셀러로미터 값이 이렇게 X, Y, Z 값이 한 세트면 이게 128개의 세트를 받는 거예요. 이걸 받고 어플리케이션 앞에는 그냥 요 값을 뭐 받아가지고 그 인풋으로 이제 배열로 때려 넣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 그 결과값은 4개죠. 그 랄게린 경사 언나운 4개를 갖고 있는 그 모델이 연결된 인터프리터를 인보크로 구동을 해서 그 모델을 돌리는 거. 돌리고 나면 값이 그 아웃풋으로 나오죠. 물론 그 값도 배열로 0, 뭐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걸 읽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결과 노드 중에 제일 값이 높은 게 답이다. 네.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오면 맨 아래쪽에 아웃풋 핸들러에서 그 값에 따라 적합한 액션을 해줘야겠죠. LED가 여러 개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아까 시력 출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이렇고, 여기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액셀러로미터 값이 뭐다, 뭐 LED가 뭐다는 아니고, 여기서 그 인터프리터에서 로딩해서 돌리는 모델 구조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모델로 넘어가서 모델을 설명 좀 드릴게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제가 잘못 말하는 게 있으면 좀 정정해 주세요. 자, 일단 모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NN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 구성이고 케라스 레벨에서의 레이어들이고요. 여기 쭉 보시면 사실 그림이나 그래프로 나왔을 텐데 그 위에서 보시면 위에서부터가 이제 입력 레이어인 거예요. 여기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컨볼루션 2D라는 게 있죠.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8개의 그 XYZ 세트를 얘가 주르륵 받는 거예요. 받고 이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이 레이어인데 한 줄 한 줄 레이어를 타고 쭉 내려가서 지금 이게 제가 마우스가 보이진 않죠? 마우스가 보이나요 혹시? 보입니다. 아, 마우스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쭉 타고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뭔가 4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요 중간에 4가 질문해도 되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죄송해요. 여기 댄스 레이어 있잖아요. 네. 댄스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댄스 레이어 뒤에 있긴 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댄스는 별게 없고요. 별게 없어서 설명이 별로 없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댄스 레이어는 여기 있다. 여기 그 왼쪽 아래에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 네. 그 그림 중에 까맣게 된 노드들이 다 모여있는 레이어가 댄스 레이어인데, 댄스가 별게 없고요. 그 영어 뜻처럼 그냥 그 바로 앞단의 노드들과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전부 다 연결된 게 댄스 레이어예요. 별게 없어요.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얘기신가요? 그렇게도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한, 그 모르겠어요. 커넥티드 네트워크 이름만 다르게 불러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럼 같다는 얘기인가요? 같은 건가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네,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설명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아무튼 요거 댄스 레이어는 별게 아니라서, 뭐 여기저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책에도 봐서 없어요. 그냥 이게 다기 때문에. 댄스 레이어가 가지는 내용은 사실 뜻은 따로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입력 레이어인데 여기서 그 값을 받아요. 그 다음에 쭉 처리하는데 사실 요 처리한 내용들은 그냥 말하자면 이 레이어 구성하는 것도 사실 뭐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처럼 휴리스틱하죠. 이거는 경험치가 많이 들어가고 노하우가 있고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냐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사실 아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보셨지만 다시 보면 여긴 지금 액셀러로미터의 데이터를 바로 봤잖아요. 봐서 바로 집어넣었는데 원래는 이전에 뭔가 모델에 맞는 형태로 전처리를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전처리가 보통 상용 과제는
한 3분의 2 정도의 노력을 다 전체를 쏟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일반 사용과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입력값이 바로 들어와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걸 받고, 그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그 128개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거는 XYZ 3개가 들어오고, 8은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거는 그 필터의 개수예요. 필터 개수. 이거는 그 전에 컨볼루션 쪽을 좀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 안 되셨으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들어와서 요 중간 단계들은 계속 뭐 어떤 단계들을 최적화나 효율을 위해서 그 값의 그 개수를 줄인다든가, 뭐 중요한 거 빼고는 그 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그 순서와 관계와 파라미터들, 뭐 이런 웨이트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튜닝하는가는 노하우고, 그건 뭐 그냥 휴리스틱한 거예요. 그냥 쭉 내려가서 어디쯤이 이제 정의되냐면 한 그 컨볼루션 그 컨브 2D부터 쭉 내려와서 한 플래튼까지는 그냥 컨볼루션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수순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플래튼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로 쭉 해서 마지막에 4개에 있는 그 클래스 혹은 마지막 노드에다가 다 연결해서 몰아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정보를 좀 계속 드리고, 여기 이 표에서는 지금 각 레이어마다 타입과 아웃풋 쉐이프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레이어 이름은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만든 이름이고, 아마도 컨볼루션 뭐 2D에 특화된 그런 레이어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디파인드로. 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인데요. 네. 저기 지금 레이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텐서플로우 오퍼레이터가 있잖아요. 오퍼레이터가 있죠. 네. 네, 그 오퍼레이터랑 지금 레이어랑 어떻게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그 레이어 그 안에서나 아니면 레이어에서 레이어 갈 때 그때 액션들이 쭉 들어있죠. 그 안에. 그러면 지금 네. 이것도 그 지금 보시면 이 컨버레이션 2D 얘도 오퍼레이터이기도 하고 레이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오퍼레이터는 이제 텐서플로우 오퍼레이터는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갈 때 그때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O 이런 식,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토러스가 오퍼레이터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그거랑 생각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뒤로 그 다음 노드로 갈 때 컨볼루션적인 내용들이 다 실행된다고 보면 뭐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요거는 저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컨볼루션 그 오퍼레이션이라는 거가 같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다 그러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오퍼레이터는 그리고 텐서플로우 뭐 오버뷰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에서 B로 갈 때 C로 갈 때 그 사이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오퍼레이터를 하기도 해요. 그 여기서 레이어랑 오퍼레이터랑 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표현도 그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이렇게 다 섞여서 쓰여요. 이 책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약간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조금씩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레이어 하나에 다 묶여 있다. 그냥 그 레이어 관련된 뭐 패키지가 다 있는 레이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레이어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각 레이어마다 파라미터를 생성할 때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각 그 노드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그 다음 노드로 쏴주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 레이어를 만들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절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는 이런 레이어 구성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마다 입력 출력의 그 텐서, 즉 이제 배열 차원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중치나 이런 거 정해야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는 그 드라마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수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고 공중파에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추면 비춰지는 물체나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음성으로 해주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스타트업 드라마의 회사가 이제 그걸로 벤처로 시작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요. 뭐 이렇게 해커톤 가서 뭐 이렇게 막 만들다가 야 하이퍼 파라미터를 막 뭐 좀 더 바꿔야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좀 제너럴한 일반적인 얘기들 좀 재밌게 많이 풀어놔서 이렇게 재밌습니다. 보세요. 얘기해서 했는데 네, 어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긴 지금 인풋 쉐이프는 없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뒤에서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건 레이어 안에 있는 뭐 바이어스나 웨이트나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리고 텐스플로우라기보다는 위에 케라스 레벨이기 때문에 뭔가 좀 쓰기도 더 쉽고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잠깐만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컨볼루션 2D 나오고 그다음에 맥스플링이 나오잖아요. 네. 맥스플링 하면서 이제 위스 하이트가 3분의 1씩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3은 이제 X, Y, Z 세 개의 축이고요. 네네. 거기서 맥스 값을 잡았으니까 요 상태에서 그게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X, Y, Z. 예. 저기 제가 뒤에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잠깐 소개드린 거고 이제 각 레이어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걸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러니까 X, Y, Z 축 어떻게 축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백스플링에서 네.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한번 뒤에 가서 다시 같이 얘기하시죠. 네. 네, 혹시 또 아까 다른 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이 겹쳐갖고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있었나요? 안 계셨나? 네, 안 계시면 일단 넘어갈게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좀 케라스 레벨에서는 되게 레이어를 구성하고 세팅하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텐스플로우를 그냥 로 레벨로 쓰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 패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거를 자꾸 흔든다고 치면 W로 이렇게 흔들겠죠. 이렇게 물론 보드를 잡는 방향이나 뭐 위치에 따라 흔드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려갔다 올랐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 따라서 보드를 이제 Z축을 위로 하고 잡았다고 쳐요. 손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그린을 보시면 아마 이게 Z 가속도가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좀 W 비슷하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비주얼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제스처를 CNN으로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CNN 네트워크에 때려 넣을 값들은 요런 시계열의 값들 X, Y, Z를 주르륵 이제 128 세트를 한 5초 정도 돼요. 그걸 뿌려놓고 추론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쭈루룩 이 데이터들이죠. 데이터가 하나하나 값들이고 이게 25Hz로 이제 샘플링이 돼서 엑셀러로미터에 출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값들이 주르륵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셋처럼 X, Y, Z는 당연히 이게 동시에 그 값들이 출력되는 거고 128이라고 그런 건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서 128개가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30비트 데이터고 이게 주로 가면 한 25Hz니까 얼추 5초 정도 돼요. 5초 정도가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추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을 한 다음에 이거 말 잘못했네. 이건 이제 데이터 입력 형태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근데 일단 값은 이렇게 128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컨볼루션은
우리말로 뭐라고? 우리말 합성곱이구나. 합성곱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처럼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컨볼루션, 우리말로 하면 합성곱, 이거의 출력은 피처 맵이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에 인풋 그 데이터들과 아웃풋 데이터들은 그 디멘전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까맣게 된 부분 있죠. 네모나게. 요게 이제 컨볼루션 윈도우예요. 요 윈도우를 예전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걸 움직입니다. 이걸 움직여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컨볼루션 합성곱의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의 그 기록을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요 위치에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컨볼루션에서 있어서 필터는 총 8개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윈도우로 해서 이렇게 쭉 읽고 이게 만들었잖아요. 요게 8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윈도우도 8개가 돌아다니고 출력도 그 128 곱하기 3짜리가 8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은 이제 128 곱하기 3이고 출력은 128 곱하기 3인데 이게 8개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 다시 설명드리면 입력 쉐이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짜리가 128개 들어와요. 아웃풋은 이제 128개, 3개 똑같은데 단지 이제 필터가 8개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8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 레이어의 출력으로. 자, 그러면 잠깐 어떻게 그 컨볼루션 연산에 수용되는지는 애니메이션 잠깐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고요. 이미 아시는 건데. 있다. 화면 보이나? 이게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죠? 화면 중간에 안 보이나요? 혹시?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약간 확대해야겠다 이거죠. 네. 왜냐면 설명 약간 드리려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원래 값이잖아요. 원래 값인데 여기에 그 색깔이 있는 요놈이 컨볼루션 윈도우예요. 컨볼루션 윈도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연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필터 있죠, 필터. 3 곱하기 3짜리 필터. 요 필터랑 합성 곱을 한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뽑아내서 피처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곱의 결과물은 피처 맵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기재되는 데이터는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필터로 연산한 결과가 나오는 게 피처 맵.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필터는 사실은 특정 피처를 예를 들어 눈이면 눈, 뭐 입이면 입, 그걸 그 피처를 특정하기에 좋도록 커스터마이징 돼야 되는 필터예요. 그래서 이 필터 값이 이제 8개 있다고 했잖아요. 8개가 계속 트레이딩 되면서 이 필터 안에 있는 값들은 다 웨이트예요. 계속 트레이딩 되면서 이 웨이트가 바뀌겠죠, 계속. 그래서 결국은 8개면은 뭐 한 놈은 예를 들자면 한 놈은 X가 튀는 거, 한 놈은 Y가 튀는 거, 한 놈은 뭐 Z 튀는 거, 한 놈은 저기 복잡하게 돼서 물건 떨어지는 그걸 디텍트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필터들이 가중치가 이제 픽스가 돼요 나중에 트레이닝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을 X축을 전담하는 필터, Y축을 전담하는 필터를 거치면 각각의 피처 맵에는 X축에 대한 이벤트가 클 때 피처 맵에 있는 숫자가 크겠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뭔가 추상화돼서 계속 연산이 없어지고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피처로만. 이게 컨볼루션이고, 컨볼루션 연산할 때는 보신 것처럼 약간 밖으로도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패딩이라고 해서 영어로 좀 채워주면서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들어갈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그 간단하죠. 가운데가 필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직 지팡이는 가운데 필터가 이걸 8개로 잡은 거예요.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정할 때 거기 옵션에 8을 집어넣으면 요게 8개가 나오고 이 필터 혹은 컨볼루션 윈도우의 사이즈도 4 곱하기 3으로 아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돌아갑니다. 네, 죄송하지만 대충은 알겠는데 필터가 이게 그러면은 뭐 네. 고양이다 그러면은 뭐 눈, 코, 뭐 입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필터를 많이 쓰면 뭐 좋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사람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그 필터 5개 있으면 한 개는 눈, 한 개는 코, 한 개는 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람이 그 필터의 내용을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가중치 집합인데 이 가중치 집합은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무언가 얘가 디텍트하는 피처가 있겠지만 사람이 실제 이 필터의 구성을 보고 이 필터가 눈에 대한 필터구나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몇 개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모르죠. 그거는 응용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고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죠. 그거 알 수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저기 눈 가리고 막 이렇게 막 장내 문고리 더듬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커널 개수는 몇 개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제는 이제 단순히 W O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4 곱하기 3짜리 필터를 8개 써라라고 책엔 돼 있어요. 근데 책에서도 아마 뭐 필터를 10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하면서 대충 정한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이건. 네.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해보면 느낌이 있겠죠. 근데 이건 노하우고 그 자체가 벌써 휴리스틱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보시면 왼쪽에 인풋과 아웃풋은 디멘전은 같지만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오른쪽에 디멘전이 같은 게 채워지는 것들은 피처의 값들이에요. 그래서 피처 맵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곱해지는 그 놈들은 필터인데 필터는 본 예제에서 8개가 있고 각각의 필터는 4 곱하기 3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필터는 컨볼루션 윈도우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렇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요 그림이 피처 맵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인풋은 128 곱하기 3이었는데 아웃풋은 128 곱하기 4하면 8개니까 8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MCU 그래서 뭐 하기가 좀 어렵죠. 뒤에 가면 좀 자꾸 줄여요. 그래서 뒤로 가볼게요. 두 번째 레이어는 풀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컨볼루션에서는 아까 돌아가면 사실 뭐 컨버전 2D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구성상 CNN은 공식처럼 컨볼루션이 오면 그 다음에 풀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이제 그 공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링은 왜 하느냐? 풀링 왜 하냐면 여기 한글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줄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가운데 그림이죠. 가운데 그림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피처 맵이 4 곱하기 4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4 곱하기 4를 또 4분의 1 정도로 잘라서 4분의 1에 있는 공간 중에 가장 큰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4분의 1 줄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피처에 대한 디텍트를 하는 건데 그게 그 제일 큰 값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조그만 값들은 쓰레기라서 이렇게 해도 대세에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줄이는 거니까 뭐 연산에 좋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별 줄여도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엠팩도 엄청 압축이 많이 되잖아요. 그 와중에 잘라내는 게 사실 이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줄이거든요. 큰 영향 없는 거는 다 날려버려요, 전부 다. 있잖아요. FFT나 뭐 이런 거 사용해서 다 날려버린다고. 잘려도 대세 영향 없는 것들, MP3, 엠팩 비디오 다 똑같아요. 그것처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링으로 날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 테스플로어에서는 그 풀링 레이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맥스 풀링 2D랑 쓴 거예요. 네. 이걸 잘못 썼네. 풀링이 아니고 풀링인데 잘못 썼어. 네. 그래서 요거고 이거는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아까 돌아가면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은 128 곱하기 3짜리가 8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풀링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128 곱하기 3 해갖고 8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은 아까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 그림 보지 마시고 요 그림 보시면 줄잖아요. 이렇게 줄죠.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줄이네요. 하나로.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줄인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42개로 줄이고, 근데 필터는 8개니까 42개가 아니라 42개 곱하기 8인 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은 또 줄여요.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CNN 사용하는 이유가 컨볼루션 그 합성곱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만 추출하고 어차피 중요한 것만 추출해갖고 막 이렇게 연산 자체를 줄이고 조그맣게 줄이려는 거라서 그냥 같은 거죠. 풀링도. 그래서 또 더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어들어서 아웃풋이 42개 곱하기 8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계산해 보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줄여요. 또 줄이는데 그 드랍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또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드랍 아웃 레이어에다가 보시면 여기가 인풋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은 42 곱하기 그러니까 42개짜리가 8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레이어인 드랍 아웃 레이어의 인풋은 42개짜리가 8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노드를 줄이는 건 아니고 노드 자체를 줄이는 거 아니고 0 곱하기 1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림에서 여러 개를 그냥 무작위로 없애요. 여기서 0,1 그러면 0.1이 잘못 썼네. 0,1이 0.1을 쓰면은 10%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빵을 넣어가지고 그 연산에 안 들어가게 죽여버려요. 그냥. 여기서 더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도 대에서 영향이 없는데 이걸 10% 줄이는 게 맞냐, 50% 줄이는 게 맞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제에서는 10% 넣은 거예요, 그냥. 예.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줄였어요, 또. 뭔가, 또, 연산을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규화라고 보시면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해도 대세가 영향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레이어는 별게 없어갖고 다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앞에 건 다 끝났고, 두 번째인데, 다시 돌아가면, 세 번째 레이어는 그냥 42개짜리가 8개 있는 그대로예요. 단지 이제 노드만 10%를 디세이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출력도 42개가 8개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늘렸네요. 여기서는 이건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42개짜리 8개를 봤는데 이걸 더 늘렸어요. 이유는 몰라요. 더 늘렸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늘린 겁니다. 늘린 건데 왜 늘렸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컨볼루션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맥스 풀링도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오고 드랍아웃도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데 그냥 더 줄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경험치라서 몰라요. 그게 네. 네트워크를 늘리면 네. 그 해석하는 용량이 커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했을 때는 네. 해석 안 된다 그러면 네. 뎁스를 늘리든 위스를 늘리든 하나씩 그거를 키워요. 용량을 키우면 네.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져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너무 해석할 여지가 많으면 이제 오버피팅이 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42개짜리가 8개 있었는데 필터 8개짜리죠. 그게 있었는데 요거를 여기서는 다시 42개짜리를 16개로 늘린 거예요. 필터를. 근데 그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자체는 그 책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라고만 줄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다시 겪고 풀링 겪고 드랍아웃해서 또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드랍아웃 상태에서는 14개의 데이터가 16개의 필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래트는 뭐냐? 플래트는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림이 뭔가 하시겠지만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다차원으로 되어 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그냥 1차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요 14개짜리 16개를 224개로 바꾼 거예요. 곱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 곱하면 나오나요? 14 곱하면 곱해보려고 그러는데 14 곱하기 16
그냥 곱했네요. 그래서 14 곱하기 16으로 해서 1차원으로 바꿨어요, 플래트는. 그냥 플래트는 그냥 이걸 해요. 네, 그냥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댄스가 나왔어요. 댄스가 나온 거는 보시면 이 바로 플래튼 직전까지는 피처에 대한 거에 오리엔트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전반적인 영향도 감안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댄스를 넣어서 풀 커넥티드로 바꿔요. 그리고 드랍아웃을 거치고 이제 뭐 또 다시 댄스를 넣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4개짜리 파이널 그 클래스를 남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간중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잘 하라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자,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4개짜리가 나오고 거기에 값들이 쭉 써질 텐데 그 값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그 날개, 뭐 슬로프, 윙, 언나운 중에 하나 길 값이 높은 놈이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그 궁금하시거나 뭐 제가 설명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해는 대충 하셨죠? 왜 중간에 막 이렇게 썩느냐 이거는 사실 뭐 그때 더 다른 것 같고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드랍아웃은 네, 훈련할 때만 사용해요. 네네네, 토론할 때는 이제 빠지는 거고, 네네, 훈련할 때만 이제 망을 훈련을 해서 네네네, 네네, 알파라고 네.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 드랍아웃인데, 네, 일부러 빼고 훈련을 시키면 얘가 뭐 네네네, 이상한 그쵸. 장관 이게 끌거든요. 네네. 그런 그래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는 건, 여기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드롭아웃이 없이, 예,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냥 쓰고, 뭐, 실제 할 때는 드롭아웃 한다는데,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요건 지금, 그, 추론할 때는, 드롭아웃을 해서 하는 걸로 설명돼 있어요. 그건 뭐 선택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아니면 중간중간에 숫자나 뭐 용어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없어요? 여기 캐스케이드라고 12장에 있던데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요? 혹시 캐스케이드, 어디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잠시만요. 네네네. 그거 아마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놓쳤을 수 있어요. 캐스케이드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지금 12장에 훈련할 때, 근데 왜냐면 제가 뭐 이게 그 주피터 이런 건 안 봤어요. 캐스케이드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몇 쪽에 있나요? 잠시만요. 저도 잠깐 봤다가 놓쳐갖고 네. 잠깐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볼게요. 캐스케이딩이라는 그 컨셉이 있었나? 제가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제가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네네. 일단 제가 놓치거나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건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하여튼 요는 그 컨볼루션하고 뭐 풀링, 드랍아웃, 플래턴, 댄스를 다 이해하셨으면 그 하나하나는 이해가 있을 거고 이걸 왜 엮어서 이렇게 되는가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 드랍아웃, 댄스는 이제 좀 줄이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4개를 남기려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실제 코드는 그냥 그 메인 코드만 볼게요. 메인 코드는 이제 이게 실제 돌아가는 전체 코드는 아니고 이제 체계 구성이 각 뭐 메인 코드 테스트 그다음에 뭐 그 엑셀러로미터의 데이터를 받는 부분 테스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엑셀러로미터 데이터를 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메인 코드 테스트만 하나 보시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의 그 구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메인 구조를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니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뭐 주피터, 아니면 플래싱에서 뭐 굽기 뭐 이런 거니까 그냥 하십니다. 일단 그 매직 원드 테스트 좀 CC는 네임스페이스를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 뒤에 가면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보시면 이거의 코드는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제 마우스 보이면 우리가 그때 안 것처럼 get 모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 있죠. 이건 아까 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훈련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델에 대한 포인터를 가져와서 세팅을 해놨어. 이제 이 나중에 인보크할 때 이걸 쓸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크로 뮤터블 OP 리졸브라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있느냐? 이게 너무 또 상위에 불러가면은 이상하니까 노는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뭐냐면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 보시면 all ops resolver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all ops resolver는 TensorFlow Lite 4 MCU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을 다 로딩하는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방금 전에 마이크로 뮤터블 OP 리졸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그 all OPS 리졸버라고 때려놓으면 메모리 다 끌고 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 MCU의 성향상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때리지 않고 굳이 하나하나 고르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로 뮤터블 OP 리졸버를 써서 하나하나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안 써도 돼요. 저는 안 쓸래요. 이거 언제 찾아보고 언제 등록해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시면 이제 여기는 환경 설정이에요. 텐서가 사용하는 메모리, 그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사용하는 그런 뭐 메모리나 이런 환경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다 등록해놨잖아요. 여기서 텐서플로우에 입력이 쭉 있으면 거기서 0번으로 하면 첫 번째 텐서 값이고, 여기서 인터프리터의 아웃풋 제로를 찍으면 첫 번째 출력하는 텐서 값이 나와요. 그냥 배열로 쭉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이해하셨죠? 이런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마이크로 뮤터블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요거는 입력 텐서에다가 입력하는 배열에다가 링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의 목적은 잘 도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인풋 폼은 돌려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쭉 넣는 거예요. 이게 뭐 아마 128개 세트를 넣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값이 안 써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링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따 인터프리터처럼 인보크를 하면 방금 인풋 버퍼에 들어가 있는 저 링 텐서를 모델이 읽어다가 인터프리터가 그걸 모델에다가 때려박고 모델이 도는 거예요. 모델이 돌면서 추론하면서 인터프리터의 아웃풋에다가 결과를 쭉 뱉어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링 데이터를 넣은 거기 때문에 링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드에서는 링이 제일 높은지 확인합니다. 어디서 보냐면 네네 뭐 여기서 하여튼 봅니다. 여기서 링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노드가 4개잖아요. 이제 그걸 4개 중에 뭐가 제일 높은지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링이 됐으면은 테스트니까 슬로프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슬로프 데이터를 놓고 여기가 지금 슬로프 데이터를 놓는 거예요. 지금 슬로프 데이터를 놓고 다시 인보크를 때리면 또 여전히 인터프리터가 방금 때려 넣은 슬로프 데이터를 읽어서 모델에 때려 놓고 모델을 돌리면 모델이 아웃풋에다가 그걸 뿌리겠죠. 그럼 아웃풋을 읽어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링과 슬로프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언나운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다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때려 놓고 추론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보고 그걸로 점수를 봐서 점수가 높으면은 뭐 거기에 해당하는 LED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스테이트포드하고 모델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유상하게 여기까지가 끝이고 여기가 그냥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쉬운 건 제가 보드를 아직 못 받아갖고 그렇습니다. 장 대표님 오셔야 되는데 장 대표님 잠깐만 장 대표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장 대표님 오셔서
랩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그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그냥 제가 학생이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실무에서는 보통 그 전처리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수고를 드린다 하시잖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처리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 장애 내용을 상용화하게 된다면은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그게 그 전처리가 대부분 작업이고요. 모델은 새로 안 만들 거잖아요. 있는 거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저 아는 분이 한 얘기라, 그 사람 얼굴을 인식한다고 쳐요.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그 모델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 사람 데이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데이터가 없잖아요, 사진 자체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도 저작권이 있거나 저작권이 없어도 그 사진이 컴퓨터 그 모델이 알 정도로 이쁘게 정면이 딱 찍혀있는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찾고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그 사진에서 사람 비슷한 건지 찾아내고 그 사람을 얼굴만을 추려내고 그다음에 채도나 어떤 뭐 이런 빛 같은 걸 조정해서 얼굴을 뚜렷하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얼굴이 정면으로 되어 있는 게 없으면 측면으로 되어 있는 얼굴이라도 찾아서 그걸 연산을 통해서 앞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 인식을 진짜 무한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몇천 장, 뭐 만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요,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구하고 다운로드하고 변경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공수가 더 들어요. 그래서 모델은 나중이고. 그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나 이런 기법들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쵸. 그리고 막 그 수집을 자동으로 하겠지만은 그 사진 중에서는 또 안경 쓴 사진 많을 거예요. 선글라스 낀 사진. 그럼 그 선글라스 꼈는지 안 꼈는지 판별해서 그 사진 버려야 되고, 그건 학습을 못 쓰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잘라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수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수작업으로 만장 어떻게 만들어요? 못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래서 한정된 세트를 가지고 계속 변형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뭐 각도를 튼다든가, 뭐 없는 걸 만들어서 약간 얼굴 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바꾼다든가 해서 뻥튀기를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터가 이상해지면 오버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용량 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쪽은 그런 전처리에 대한 게 음성도 좀 나오는데 되게 많이 소개되고 제한돼 있던데, 이런 막 자이로 센서 사용하잖아요. 이건 낮을 이상이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실무에서 어떤 전처리들을 사용할까요? 이런 게 막연하게 궁금했어서. 그쵸. 이건 되게 간단한 거죠. 전처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산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거는 못 하는 거죠. 어떤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이 그 전화가 안 되는데 아마 김장 하시느라 그 김장 속에 빠지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면 일단 잠깐만요. 예, 대표님 이제 저희 그 끝났는데 오셔서 랩업 하셔야 돼요. 저기 뭐냐? 네. 마케팅님 바로 그렇게 진행. 그래요. 근데 지금 예. 네, 저 있는데요. 계세요? 예. 네, 그러면 요 과정에 대한 랩업은 누군가 하셔야 되니까 한기태님이나 장 대표님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그 바톤을 넘겨받으셔서 이제 랩업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더 질문이 없는지만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퍼레이터 같은 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MCU에서는 그 만드는 걸 소프트웨어라면 늦잖아요. 그래서 NPU 같은 게 있는 MCU가 요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NPU 위에서 특정 오퍼레이터를 그 가속 구현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MCU에 NPU가 들어가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기태 님이 넘겨받으시고 본 과정 랩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발표를 내려주셔야지 제가 올라가. 예, 예. 잠깐만요. 이거 끌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나오지? 중지. 중지했는데, 중지가. 네, 됐습니다. 네네. 네. 보이시나요? 예, 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더 있는 거예요? 예, 15, 18장 하는데. 아이고, 그럼 제가 괜히 말을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별거 없어요. 15, 18장 제가 만든 거 해봤자. 네,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라. 네네. 18장은 간단하게 정리해요. 네네. 15장부터 17장까지가 뭐냐면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1개의 하나의 예시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 최적화가 꼭 이 책에서 말하는 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되게 많은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의 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18장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디버깅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관점에서의 디버깅은 말하자면은 지금 텐서플로우 라이트 마이크로를 가지고 그 마이크로 내부에 대한 것들을 디버깅 할 때 얘기인 거지, 예, 전체적인 시스템 관련된 얘기들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화가 그러면은 여기 3개장으로 나눠진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썼는데 지연 최적화, 에너지 사용 최적화, 바이너리 최적화라고 하는데, 말이 이게 제가 원서를 안 봐서 이렇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 지금 번역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 최적화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능 최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장 대표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시겠지만 성능 최적화의 가장 최고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변경을 하는데 인베디드 업체에서 일을 하시거나 인베디드 제품들을 좀 많이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베디드 제품에서 가장 큰 버틀넥은 비용이에요. 네, 비용입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진짜 단가 싸움이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절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변경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기능을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쓰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만들거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녀석의 하드웨어가 그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PC 같은 경우에 야 PC 바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절충안을 얘기하는 건데, 여튼 최고의 최적화 방법은 하드웨어 변경인 거고요. 이제 소소하게 들어가다 보면 모델 개선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산량을 줄여라. 단 정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되는 선에 마지노선까지 내려서 계산량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내가 계산하고 있는 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어를 찾아서 그 레이어를 개선을 해라 라고 하지만, 근데 이건 좀 되게 웃긴 얘기 같긴 해요. 지금 말씀 계속 하셨겠지만, 모델을 갖다 쓸 건데 내가 이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특정 레이어의 계산량을 줄이거나 모델을 이거 어떻게 모델을 바꾼다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런티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대 비용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큰 거니까. 그렇지만 성능 최적화를 한다 그러면 모델 개선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죠. 이제 양자화죠. 그러니까 낮은 정수 비트로 하는 거죠. 이것도 뒤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 여기서도 그래요. 저희 중간에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컴 레벨에서 양자를 시키잖아요. 네. 마이컴을 위해서. 근데 네. 그러면 MCU로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있는 게 꼭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있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은 내가 양자화한 데이터만 정수화된 거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텐션프로 라이트 내에 들어가 있는 펑션 내부에서 아예 종수 연산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건데 이게 양자화의 목적은 플로팅 포인트를 넣느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리하는 자료형 숫자를 낮추는 게 가장 커요. 아니 그 MCU 선택할 때 없는 거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가격이 네. 따지겠죠. 그죠? 네네. 또 위에는 또 이제 비료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하드웨어 변경입니다. 내가 가격을 싸고선 그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해가지고 내가 마지노선에 태워서 내가 이 정도만 써도 괜찮아 라고 합격 정리라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여기서 플로팅 포인트냐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여기서 타겟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성능이 높은 녀석들은 보통 플로팅 포인트 갖고 있어요. 그 가격이 네. 비싸고 에너지가 높고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두이노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그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 성능이 설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제품 설계를 할 때 뭐냐면 많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비용 대비해서 지금 뭐 장백란 대표가 한 것처럼 F746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가 마우저 단가로 하면 한 2만 원쯤 안 될 겁니다. 1만 몇천 원 할 거고 지금 엠빅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유로? 이래요. 그러면 3유로 내외에서 성능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능이 모자라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엠빅으로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하이 구글 같은 아니면 이상한 말 이상한 말 같은 거 아주 간단한 말만 해놓고 그 소리만 디텍한 다음에 나머지 소리들은 클라우드로 넘긴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들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 타겟 단말 타겟의 성능을 그 성능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들의 자원들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타이니ML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타이니ML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 선택 사항도 많고 결정해야 될 사항도 되게 많은 건데 그거를 이제 되게 정형화해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많다. 여기서 느낀 거는 최적화하려고 하는 선택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그 선택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에 적합하게 만들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드 최적화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연산 최적화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미 최적화된 구현 사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커텍스 같은 경우에 CSS 뉴럴 네트워크랑 관련된 CSDM인 관련되는 그 라이브러리를 암에서 제공하거든요. 커텍스 M4에 맞게. 그런 것들을 밑에 이제 내부에 녹여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최적화를 잘하면 자기한테 맞는 걸 쓴다거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코프레서스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써서 거기다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코프레서스에 있는 것들을 쓰거나 이렇게 된다면 비용은 상승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하드웨어를 바꾸는 얘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다 맞물려서 성능 최적화를 이루는 거지 단지 이 하나의 개개에 여기 써여 있는 각가지 하나의 단락만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최적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이거는 에너지 사용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저전력인데 MCU를 만드는 제품은 고정관념은 좀 버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U로 만드는 제품들이 보통 저전력을 요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MCU로 된 제품들은 무조건 저전력이다는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의 특징이 저전력을 띈다라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하드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저전력인 녀석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높은 성능을 내는 것들 중에
비교 같은 레벨을 두고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저전력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제 전력 소모 측정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써놨는데 네, 제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근데 실제 전력 소모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측정해봐야 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부품들의 데이터 시트 상에 나와 있는 소모 전력들을 다 계산해서 추져가지고 내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추정치고 실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에 의해서 소모되는 전류량들이 다 달라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스펙의 하드웨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전력을 측정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 전력 사용량을 추정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델을 썼을 때 이 모델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나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할 것인가를 추정해서 그러면은 그 모델을 약간 개선을 하던 뭐 이렇게 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라 그러는데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예, 정신 건강에도 이렇고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력 소모 개선에 대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듀티 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이거 잘못 썼네. 주로인데 추론하고 썼네. 주로 모드 사이에 절전 모드를 추론인데 잘못했네. 추론 모드 사이에 절전 모드를 삽입하라는 건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U에 절전 모드가 있는데 추론을 할 때만 내가 쓸 때만 CPU를 켜서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을 하면 그나마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아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보다는 사실 CPU의 그 사이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요즘에는 그 인벤디드 기기를 만든다 그러면 RF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주변에 달려있는 소자를 완전 꺼버리고 단락을 시켜버리고 그다음 필요할 때 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요. 훨씬 심플하고 그거 훨씬 더 전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노력 대비 시간 대비 글쎄요. 진짜로 근데도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없는 살림에서 내가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에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캐스케이드 설계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되게 느슨하게 어떠한 작업들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어 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부터 풀 퍼포먼스를 쓰면서 동작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력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ML랩의 타이니 ML에서 책에서 말하는 이 책 내에서 말하는 그 저전력만 가지고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력량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좀 어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네. 그래서 단지 단락만 딱 놓고 ML랩에서 이렇게만 해야지라고 해서 이 책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수는 없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 용량이죠. 사용 용량인데 뭐 사용 용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나온 것들이 하드웨어가 싸지 있죠. 네, 싸졌어요. 확실히 싸졌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진짜 뭐 1원 단가나 뭐 100원 단가에 의해서 자주유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에 웬만하면 돈계곡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없는 살림에 사실 MCU라고 하는 게 없는 살림에 내가 뭐 그렇게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줄이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할 때 플래시 사용량을 줄이거나 램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줄이는 것들은 꼭 테스플러 내에서만 줄이느냐 그건 아니고 뭐 여기서 운영체제라고 말하는 건 뭐 RTOS기도 하고 그런데 RTOS에서도 RTOS 쓸 때 그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쓴다거나 텐서플로우 라이트나 모델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내가
쓰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다 감안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그러면 플래시 사용량이나 램 사용량을 타이트하게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라 그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돈으로 얘기한다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고 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했을 때 어느 또 비용이 더 맞는지에 대한 비용 논리가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모델도 사용량도 이제 그거죠. 하드웨어 목적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모델을 선택해라요. 뭐 여기 보면 뭐 몇 가지를 막 써놨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퉁쳐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야, 네가 쓰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디바이스에서 네 디바이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델 크기를 선택해 이거예요. 네. 뭐 여러 몇 가지 막 설명해놨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뭐 메모리가 요즘에는 플래시 메모리 640KB짜리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뭐 플래시가 뭐 2메가짜리도 있고 SRAM이 640KB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뭐 400KB, 500KB 텐서에 할당하고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또 줄여야 돼요. 그거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그냥.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정현 수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행 파일 줄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실행 파일 줄이기에서 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운영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실행 파일 줄이기라고 하는 건 텐서플로우 라이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P 리졸버라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OP 리졸버 있고 마이크로 뮤터블 OP 리졸버 있었잖아요. OP 리졸버 내가 하려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OP 리졸버를 쓰면 다 끌어와가지고 다 바이너리에 빈 파일에 다 합체되거든요. 어차피 얘가 그걸 갖고 있는 애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OP 리졸버로 복사를 해서 여러 번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커텀 리졸버를 만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라. 라는 거고, 마이크로 뮤터블 OP 리졸버는 아까 전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빌트인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커텀 리졸버를 만드는 거는 안 할래요. 저 같으면 안 할 거고, 정말로 내가 진짜 없는 사진에 내가 죽였어야 된다 그러면 밑에 방식을 쓰겠죠. 마이크로 리졸버에다 빌트인하는 방식으로. 네, 그게 더 편하죠. 뭐 저거를 일일이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 파일 줄이기는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분 같이 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아키텍처나 플랫폼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또 실행 파일도 줄여야겠죠. 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야. 최적화는 그냥 세 개를 보시면 되고 성능을 할 것이냐, 전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용량, 그러니까 메모리나 사용 용량을 줄일 것이냐, 최적화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론은 되게 허무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에 맞게 알아서 하세요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되게 황당하면서도 되게 적절한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그렇고 이게 디버깅인데 디버깅도 이게 전체 풀 시스템에 관련된 디버깅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타이니엠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거에 관련됐을 때 디버깅을 하면은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쉽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얘네가 말하는 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좀 대충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이 디버깅이 왜 이 챕터를 왜 할애했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말이 때문에 할애한 거예요. 뭐냐면 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을 내가 가져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내부의 함수들은 그거잖아요. 뭐 내가 머신러닝을 시켜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펑션 그룹이 하나 딱 나온 거잖아요. 딱 펑션 박스가 딱 나온 건데 그 안을 내가 딱 보면서 여기서 가중치가 0.5인 게 아니라 0.2인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디버깅이 안 되는 녀석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전처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모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떤 전처리를 해서 집어넣어야지만 훨씬 더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일례로 여기서 보면은 음성 데이터 처리할 때 무슨 뭐 FFT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뭐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 할 건데 솔직히 이거 여기서만 말하는 이런 컨덴서 마이크 말고 특정 주파수만 가능한 마이크도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는 마이크 써가지고 음성 신호만 훨씬 더 뻥튀기해서 처리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처리들이 그리고 얼굴 인식하는 거나 내지는 뭐 선을 인식하는 것도 오픈시브에 뭐 이런 것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보시면 이 얼굴 인식이 딱 패턴화돼가 정교하게 어떤 정답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피처의 데이터를 딱 끄집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죠? 모델링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훨씬 더 문제가 없느냐는 예, 해봐야 한다. 뭐 이런 거지만 그 전처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입력 수치의 차이가 뭐냐면 양자화 할 때 30비트, 18비트로 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있듯이 그렇게 줄여버리면 사실 내가 원래 만들어 놓은 모델에서는 그 수치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정확한 그 아웃풋에 관련된 수치, 문제적인 수치의 정량화를 해보고 이 정량화된 결과에서 사용자 경험에 만족하는 수준까지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게 원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딱 떨어지고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모델을 뽑아냈을 때 그 수치가로 딱 맞춰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음성 같은 거 할 때 yes, no 같은 거 판별한다라고 하면은 그 yes, no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이 만족하는 수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수준이 맞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만큼의 수준이 맞다 그러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와프 아웃 구현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최적화된 커널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딱 돌려봤는데 이렇게 해서 입력 수치 차이나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 사용자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마이크로에 사용하는 최적화된 커널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재현 가능한 하나의 그 단락 독립형 테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내 PC나 이런 쪽에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고 문제를 비교를 계속한 다음에 이게 최적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수준까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테스트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 수 없는 충동과 이건데 이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디버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알 수 없는 충돌과 중단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생겼다. 디버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버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디버거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데스크톱 디버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작하는 세트를 내 PC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어차피 PC가 훨씬 더 디버깅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디버깅 해가지고 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이거 로고 추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로고 띄워놓는 겁니다. 프린트 터미널 보여줘서 로고 찍어가지고 보란 얘기고요. 이거 샷건 디버깅 전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샷건 디버깅.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문제가 될 만한 것도 한번 주석 처리해보면서 빌드해봐서 실행시켜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석 처리해 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 하나하나 저거를 추적 처리하고 해보고 또 다시 맞고 또 한 대 여러 해보고 이게 그 노가다를 샷건 디버깅이라고 하는군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노가다 하나 이거예요. 아주 적정한 표현이 노가다 해봐라. 그리고 메모리 손상이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로 예로 듣긴 했지만 스택 오버플로우 말고도 메모리 손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것들은 보통 메모리 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메모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메모리 양은 내가 쓰려고 하는 아키텍처니까 어떤 녀석을 쓸 거냐, 이건 컴파일러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정확한 크기를 알기는 쉽지 않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상으로 잘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5, 16, 17, 18장 단어는 뭐 나온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관계된 질문은 아닌데 전처리가 나오잖아요. 네.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다 전처리가 필요한 건가요? 모델마다? 그러니까 전처리가 뭐죠? 데이터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 데이터를 모델이 알아먹기 쉽게 내지는 모델한테 주어졌을 때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반영할 수 있게 내가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해서 줄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예가 이제 여기에 글 써서 글씨체 판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헬로 월드처럼 하고 있는 거 그것도 판별할 때 뭐 글씨에 뭐 동그라미가 판별할 사진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구석으로 가 있으면 안 돼서 간단하게 말하면 동그라미는 가운데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런 전처리가 없으면 모델이 받았을 때 인식을 잘 못하죠. 그 엠리스트랑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예로 든 거예요. 엠리스트. 네. 이미지는 이미지, 소리, 사운드는 사운드 쪽 전처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운드도 뭐 예를 들어 노이즈 같은 걸 줄여야 될 거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림이 더 복잡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트레이닝을 폴랩에서 해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PC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모델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PC에서 하고 싶으시면요, 좋은 PC 쓰시면 빨리 할 겁니다. 그 뭐죠? 요즘에 나온 거 3090 이거 한 3개 박아놓고. 가장 빠른 거는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면은 TCU를 쓸 수가 있어요. 텐서플로우 가속을 클라우드에 쓸 수 있는데 돈 무한정 때려받고 그걸 돌리면 제일 빠릅니다. 진짜로. 그거 아니면 요새 머신러닝용 PC인데 이제 확장 슬롯이 여러 개 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 카드 막 10개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1,000만원짜리 머신러닝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빠르고 제일 빠른 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돈 때려놓고 TCU를 잔뜩 박아서 돌리면 제일 빨라요. 진짜로.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으로 몇 시간 걸리냐 얘기하는 거. 그거는 워낙.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뭘 물어보신 거냐면 부산으로 내려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서 KTX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GPU 한 개로 하루 걸리는 걸 기본 단위로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연산량이 많거든요. GPU 한 개 갖고 일주일 걸리냐, 몇 년이 걸리느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렬로 몇 개 써서 그걸 1시간 내로 끝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게 이제 GPT-3를 1시간 내로 훈련을 끝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실제로는 연산량이 테라플럭스 정도 나오느냐, 그걸 몇 번을 훈련을 해야 될 거냐, 그런 의미의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3개 나온 예제 중에 2번째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무료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나머지 두 예제는 수월하게 되고요. 몇 시간 내로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PU, GPU, NPU가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게 이렇게 저희가 트론이나 이거 돌리면 알아서 그쪽이 런닝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텐서플로 케라스가 있고 텐서플로어가 있고 막 돌잖아요. 모델 넣고 돌리면 그때 밑에 인터프리터가 돌고 인터프리터가 그 밑에 드라이버들을 돌리는데 그때 머신러닝의 연산을 GPU로 할지 CPU로 할지 NPU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디폴트는 당연히 CPU고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GPU 회사에서 그 가속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NPU 회사에서 가속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그게 인터프리터 밑에서 붙어갖고 돌아가요. 그게 없으면 그냥 CPU로 돌아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은 뭐 옵션 설정하는 게 있는데 GPU나 뭐 이렇게 일로 하고 뭐 설정하는 게 네네네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 없이도 만약에 이제 그 텐서플로우 오퍼레이터는 알아서 돌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알아서 돌 수가 없고요. 밑에 명시적으로 특정 칩셋이나 특정 IP에 라이브러리가 소프트웨어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텐서플로우랑 연동되는 쿠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 안 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와,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쪽파티 안 하나요? 쪽파티 치맥 해야죠, 치맥. 그러니까요. 지금, 네. 네, 반가워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도 제가 리딩을 해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네, 이제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이 조그만 방 안에 지금 저희 아내와 지금 저희 아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마무리 단계고요. 똥파티는 한번 좀, 구로 가산이나 뭐 이런데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보시죠. 예, 코로나 가라앉으면 보시죠.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당장 모이자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날짜 한번 얘기해보고, 뭐,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모이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지금 뭐 300명 막 이러니까, 300명, 400명 이래서,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겪어보고 했던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좀 뭐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고 하니까 같이 좀 의견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좀 얘기했던 부분에서 관련해서도 좀뭐 질문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나중에 톡방에다가 또 다시 올려서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한승훈 씨가 뭐 나중에 또 한국에 한번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 기회 되시면 또 되시는 분들 또 모여서 한번 또 같이 뭐 식사라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일단은 되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한번 뵙고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네네, 연락주세요. 그때 얘기를 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뭐 이후에 뭐 관련해서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제가 또 같이 공유 드리면서 또 의견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코톤 때 뵙겠습니다. 네네, 해코톤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네, 같이 뭐 하실 수 있으면 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쉬시는 토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카메라 다 켜실 수 있으시면 제가 화면 캡처 하나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켜실 수 있으세요? 강민석 책임자도 한번 켜시죠. 카메라 켜려면 옷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왜냐면은 저희 마지막 인증샷이라도 하나 좀, 저희 한 번도 안 남겼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요? 어지수 책임자도 카메라 켜실 수 있어요? 다들 이제 옷 입고 머리 막 빗고 막 난리 나시네. 얼굴 한번 공개 다 하시고. 저 지금 보세요, 이 수염이랑 지금 장난 아닌데 상태가 제가 이런 상태. 두 분은 마지막까지 얼굴 공개 안 하시면은. 저는 머리 안 감아가지고 모자 썼어요 지금. 네, 저도 마찬가지고. 공개 안 하시면 어쨌든 뭐 여기서 캡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때 카톡이 떠가지고 경현이 얼굴 약간 잘리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또 관련된 정보는 제 오픈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조용히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